부조리. 나는 7살인가 8살 무렵에 철학자가 되었다. 텅 빈 운동장의 그 외로움과 실을 끈적이고 난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나를 철학자로 만든 것은 외로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경이감과 내면 깊숙이 자리한 근심이었다. 쉬는 시간에 운동장에 골이 진 나무 기둥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무언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정신이 멍해졌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지금 생각해보는 장폴 사르트의 구토, 외면할 수 없는 사물의 사실성, 순전한 유연성, 그것이 사고를 완전히 거부하는 데에 두려움, 갑작스러운 불안을 불러왔다. 운명인지 아니면 운명인지 사르트의 실존주의, 서서린 구토의 주인공 역시 나무 기둥을 보고 불쾌감을 느낀다. 존재 있는 모든 곳에 있다. 무한히 과도하게 언제나 어디에나. 나는 언제든 나무 기둥들이 시든 나뭇가지처럼 쪼그라들고 고기 되지고 땅에 쓰러져 격하게 쌓인 푹신하고 새까만 무더기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 그것들은 존재하기를 원치 않았다. 그것도 어쩔 수 없었을 뿐이다. 그래서 그들은 조용히 자기 일만 했다. 실제로 놀랍고 곤혹스러울 만큼 이유가 없다. 경외와 근심, 불안과 두려움, 이런 감정이 바로 나를 철학으로 이끌어 나무 기둥이 아닌 존재의 정체성을 창조하도록 만든 것이다. 왜 세상은 무가 아니고 유인가? 부조리라는 문제의 핵심은 설명이 아니라 의미에 있다. 그렇지만 부조리라는 문제는 우리가 우주와 그 안에서 인간이 차지하는 위치, 우주의 찰나에 지나지 않는 인류 역사를 고찰하는 것과 같은 관점에서 나온다. 우리는 이런 감정을 다루고 해결한다. 부조리의 감정은 본질적으로 마음을 어지럽히지만 인간 삶에 내재한 여러 가지 고난의 이유와 의미에 관해서 이야기한다. 부조리. 자, 관심의 초점. 우리는 공허를 응시함으로써, 다시 말해서 인류 전율의 가능성을 고찰하면서 부조리를 돌파하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철학자들이 삶의 의미를 고찰한다는 것은 삶의 부조리라는 관념만큼이나 진부한 사실이다. 철학자들은 그 해답을 1950년대에 알아냈지만 우리는 그것을 비밀로 모두 두어야 하죠. 그것이 뭐한 질문이란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우리는 삶의 의미란 무엇일까라고 물으면서도 자기가 무엇을 묻는지 모른다. 이와 관련한 철학적인 위험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허무주의에서 온다. 소설가 F. 톨스토이는 고백론에서 나는 숨쉬고 먹고 마시고 잘 수 있었지만 숨쉬고 먹고 마시고 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쨌거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삶의 의미라는 문제가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을 사느냐라는 문제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철학자들이 터무니없다고 여기며 쉽게 무시하는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논의의 진전을 방해하는 요소는 의미다. 삶의 의미에서 의미라는 단어는 대체 무엇을 뜻하는가? 우리가 말하는 의미는 보통 단어의 의미, 언어적인 의미의 반화 또는 책 속의 글의 의미다. 의미란 무엇이냐? 그래서 그러나 그건 우리가 찾는 의미가 아니다. 그렇다면 의미란 단어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은 어떨까? 의미? 만약 우리가 인간 고기를 좋아하는 우리가 너무 질겨지기 전에 그것을 커틀릿으로 만들려고 하는 다른 생명체의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육되고 있음을 알게 되더라도, 심지어 정확히 이런 목적으로 인류를 동물 육종가들이 개발했음을 알게 되더라도 그런 사실이 인간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는 그 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내 의견은 더 높은 존재를 향한 일반적인 형태의 의식은 이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시인한다. 참 인간 사육이라는 말이 나오네. 바로 여기가 철학자들이 백기를 드는 지점이다. 비트겐슈타인이 이야기한 언어에 의한 인간 지성의 현혹을 떠올려보자. 어쩌면 우리가 지금껏 언어에 현혹되었던 것이어서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이 무의미함을 깨달으면 부조리의 문제는 사라질지 모른다. 부조리. 허세 부르기 좋아하는 소양이 부정한 평론가는
태초부터 인간은 삶의 의미를 고찰해 왔다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은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세네카나 에픽테토스, 어우스티너, 또 아퀴나스, 데카르트, 휴미나 칸트의 이론에 등장하지 않는다. 그들이 묻는 것은 좋은 삶을 사는 것이 의미이지 삶 그 자체의 의미가 아니다. 삶의 의미로 표현을 변해가려는 것은 183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디오게네스 토이페스드레크, 신에서 나온 악마의 똥이라는 뜻의 입을 통해서 처음 등장한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이해된 이 옷이라는 의미심장한 주제에 인간이 사유하고 꿈꾸고 행하고 경험해온 모든 것이 포함이 된다. 내게는 완전한 공허하여 생명도 목적도 의지도 저기마저도 없었다. 그것은 하나의 거대하고 죽어있는 무한한 증기 기관이었어. 여기에 두 가지 열쇠가 있다. 첫째,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은 19세기까지 거의 보이지 않았던 점. 둘째, 이것이 우리가 공감이나 괴로움을 느낄 때 삶이 무의미하거나 부질이하다거나 느끼는 던지는 질문이라는 점. 우리는 고통스럽거나 슬픔에 잠겨있는데도 위안을 얻지 못할 때, 외롭거나 억울할 때, 불행과 불의로 견디기 힘들 때 삶의 의미를 묻는다. 삶은 계란투성이인데 그런 삶에 애초에 의미라는 게 있을까? 그렇다면 삶의 의미에서 의미는 뭔가? 서사나 그림에서 문제는 세상 모든 것에 대한 존재 전체와 그 속에서 차지하는 인간의 위치에 대한 어떤 생각을 지녀야 하는가다. 이런 해석은 삶의 의미라는 문제가 등장한 타이밍 외에 이것이 역사의 그 시점에 느닷없이 나타났는가를 설명해 준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이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인간의 삶, 모든 종이치의 삶의 의미는 뭔가? 무슨 모든 종교가 유일신을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와 같은 일신교 외에도 힌두교 같은 다신교와 불교와 같이 신이 존재하지 않는 종교도 있다. 내 생각의 종교는 본래 형례의 성학적이다. 종교는 우리의 총체적인 반응. 종교는 형이 성학적이다. 대부분의 종교에서 삶의 의미는 인간에 대한 신의 선의를 증명하는 신의론에 등장한다. 인간론. 모든 종교는 그대가 모르는 예술일 뿐, 모든 우연에는 그대가 보지 못하는 방향이 있고, 모든 불화에는 그대가 이해하지 못하는 조화가 있으며, 모든 불완전한 악에는 보편적인 선이 있다. 과거를 범한 이성의 악에 오만이 있음에도 한 가지 진리는 분명하니 존재하는 것은 무엇인 옳다. 근대 철학자들이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신이론의 목표. 신이 존재하지 않아도 전통적인 종교가 없어도 삶의 의미가 살아남을 수 있다면 나 같은 무신론자들에게도 희망이 있다. 더욱이 우리는 왜 우리가 마땅히 느껴야 하는 방식이 있고 사실이 정반대되는 감정의 말들과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이야기다. 서로 다른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불행이나 악에 다르게 반응하는 것은 새롭게 없는 사실이다. 소크라테스 이전의 그리스 철학자 데모크리토스는 현실이 너무나 어쩌보니 불확실성의 위협에 대한 가정호감 같은 반응을 보인 것은 아마도 프랭크 램지일 것이다. 나는 창공의 강건함에 조금 더 겸손해야 하지 않는다. 램지는 현실적인 이유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것, 언제나 삶의 밝은 면을 보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비록 저는 다르지만 시집구 신화를 만들어낸 것도 이런 부조리다. 부조리의 정신이 가하여 이제부터 나는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답을 고려하여 답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 것이다. 프랑스어로 살아있는 사람들의 보편적에 여긴 부정주의, 폐일은 그것은 자명성 질병같이 우리에게 들이닥쳤다. 정말이지 무기력, 우울, 원인을 할 수 없는 불안을 비롯하여 경미한 감염에 시달리거나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만성 두통처럼 머지않아 익숙해지는 증상을 동반하는 질병이었다. 부정적인 시각에서 제임스보다 앞서 유사한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으니 바로 1982년에 출간된 기후의 운명을 쓴 반전운동가이자 작가인 조너선 쉘이다. 쉘의 저서가 발표되고 30년 제임스 소설이 나오고 20년 후에 세틀러 등등의
인류가 불임이 된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공포? 불임? 인류의 멸종을 두고 우리는 표현처럼 체념해야 할까? 나는 있다고 믿는다.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상실이나 슬픔이나 사랑의 감정이 그렇듯이 전적으로 주관적이지 않다. 따라서 회랑과 같은 후무주의적인 반응에 저장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 우선 먹고 마시는 것은 물론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는 일의 가치가 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달려 있어야 하는지 불분명하다. 그런 일은 100년 안에 암을 치료하는 일과 다르다. 시간의 문제도 있다. 인간을 하는 일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믿을 요령이 아니라면 최후의 세대는 믿을 수가 없다. 생태의 슬픔. 단순히 살아남는 것은 부족하다. 우리는 감정은 보존보다는 변화에 집중해야 한다. 인류가 여러 세대를 거치며 불공정을 개선하고 약자를 보호하며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했다면 상황은 달랐을 것이다. 지금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회를 이뤘다고 상상해보자. 인간의 나약함이 지닌 한계 안에서 가장 정의에 근접한 사회, 유토피아는 아니지만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최선의 사회 말이다. 산후의 아이들을 애써 생식권이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더라도 우리는 창의력, 연대, 연민의 마음으로 헤쳐나갈 것이다. 정의는 정의 그 자체일 뿐 아니라 부조리의 해결책으로도 중요하다. 정의. 실존주의자들은 틀렸다. 이유가 세상에 대한 총체적인 반응을 규정할 수 있고 그 반응이 이 세상과 그 안에서 인간의 삶이 차지하는 위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일 수 있다. 이런 통찰은 의외로 종교와 크게 다르지 않다. 흔히들 정교적인 신념을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생겨났고 언젠가는 죽을 운명이 인간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런 관점은 지나치게 단순하다. 존 버커 선학자에 의하면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의 핵심은 죽음을 모면한 데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죽을 운명 때문에 좌절되는 정의 실현의 가능성을 여는 것이다. 나는 현실을 보상해주는 내세를 믿지 않는다. 나는 전생적으로 낙천적이지 않다. 인류가 향해 가는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대개는 기후변화 때문이다. 기후변화가 삶의 의미를 위협하는 것은 단순한 레토릭이 아니라 의미는 사실이다. 기후변화 있다라고 믿네. 프랑크 우르트 학파 철학자 발트 베냐민은 역사의 개념이라는 논거에서 진보적인 관점에서 과거를 노석이를 거부했다. 그는 과거가 역사의 천사 앞에 끊임없이 배후 위에 배를 쌓아가고 그에 바로 배대동기에 처지는 하나의 파국으로 나타나고 브레이크. 이제 우리가 가본 기후변화 비선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다. 우리는 미래는 불확실하다. 의미가 불확실하고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과연 정체적인 반응이 타당할까? 희망으로 활기에 넘쳐야 할까? 절망으로 침울해야 할까? 인간은 불합리함에 마주 서 있다. 인간은 내면 속에서 행복과 이유를 갈망한다. 부조리는 인간의 욕구와 세상의 불합리한 침묵 사이의 대립에서 생겨난다. 감히.